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전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데다 아이들도 좋아해서 갖게 된 직업입니다. 전 남편은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료 교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보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더는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보통의 평범한 외모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엔 전 남편의 연락도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전 남편의 태도에 저도 결국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네요. 사귀다 보니 생각보다 잘 통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고 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전 남편은 도통 저를 시댁에 소개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언제 데리고 갈 거냐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난 그저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전 남편이 얼마나 잘 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제 경우 친정 부모님이 사이도 정말 좋으시고 제게 많은 사랑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소고기와 과일을 사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네요. 시댁에 대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가족 모두가 외모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숭이 닮았다는 과장이라든가 그 멸치 같은 여직원이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단점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사귈 때 제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좀 놀랐고 약간 실망도 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남편뿐만 아니라 전 시어머니도 전 신우에게 너 요즘 살찐 것 같다며 살을 빼야 한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요. 전 신우 또한 요즘 연예인 누구가 무슨 실수를 했다더라. 그게 돈이 얼마라더라. 그런 실속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 시아버지께서 별 말씀 없이 듣고만만 계시다 한마디 하신 게 남자고 여자고 나이 상관없이 자기 관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외모 이야기를 왜 안 하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입장에선 처음으로 결혼할 사람 집에 인사를 간 건데 저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두고 당신들끼리 주구장창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얌전히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시곤 전 시아버지께선 그래도 생글생글 잘 웃으니까 봐줄만 하네 그러셨어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듣고 기분이 정말 나빠서 사실 그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나 싶긴 했지만 또 외모 이야기를 빼고는 적어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한두 달쯤 지나서 그때가 시어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생일상 같은 거 차릴 필요 없다고 어디 괜찮은 식당에 가서 온 가족이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셔서 케이크랑 꽃다발 싸들고 갔습니다. 그날도 주제는 여지없이 외모였어요. 전 신우가 저를 흘끗 보더니 키 작은 사람들은 안 됐어.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태가 안 나잖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보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싶어서 따로 반응은 안 하고 속으로 신경 쓰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전 남편과 전 신우에게 그러니까 니들은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키랑 외모는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솔직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전 신우가 절 보더니 갑자기 혼자 낄낄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색을 하면서 왜 절 보면서 웃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전신우가 한다는 말이 결혼식 때 보니까 사돈 어른들도 다 키가 작더라
라면서 부모님이 밉지 않아? 라고 물어보더니 저한테는 대답할 틈도 안 주고는 그래도 내가 보기엔 다들 조그만해서 가족들이 너무 귀엽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욕이지 별게 욕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전신우는 아주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해실해실 웃으며 그러니까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신우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귀여워서 귀엽다 그랬겠지. 혹시 너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자격지심? 이라고 되물으니까 자긴 제가 성격이 묻어난 줄 알았는데 좀 예민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날 자기 가족들 만날 때마다 외모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없던 자격지심도 생기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 언제 외모 이야기만 했냐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세상의 외모가 경쟁력은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상황을 대충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막상 남편도 자기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정이 떨어질 정도로 똑같이 행동했는데 가족들 빼고 저랑 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애하던 시절에 그 모습으로 저한테도 엄청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하면서 진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1년 정도 즐기기로 한 건 맞는데 약속한 신혼생활 1년이 지나고 날짜 맞춰 시도를 했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하지만 전 시부모님이 워낙에 손자 얘기를 자주 하셔서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명절에는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댁으로 모여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슬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가 잠깐만 더 있다 가라고 저희를 자꾸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늦은 밤 모르는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를 진맥하신다며 한의사를 부르셨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진맥만 하고 남편 진맥은 안 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제가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시곤 몹시 난처해 하셨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몇 번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냐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입장 바꿔놓고 시댁에서 저런 대우받고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 어떤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겠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정말 온 시댁 식구가 있는 데서 맥을 짚히고 있는데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께 임신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남편 맥은 안 잡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야, 네 남편을 봐봐라. 인물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괜히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저더러 관리 좀 해라. 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최소한 우리 둘 다 정상인 건 확실히 확인하고 제대로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간 아님인 이유는 남편의 건강하지 못한 정자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많이 실망했지만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은 눈치였어요. 저는 풀죽은 남편을 위로하며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당신들도 충격이 커서 그런 거려니 생각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합의라도 한 듯 이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둘 다 그 이후로 임신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던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얼른 어른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초기에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말을 아끼고 아꼈어요. 그러다 임신 8주가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시부모님의 등살에 못 견디겠다며 저랑 상의도 없이 시댁에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 저희 사는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역시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이럴 줄 알았다고 의사놈들이 돌팔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남편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오직 자기 아들만 챙기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부모가 자기 자식 자랑스러운 거야 당연하겠지만서도 저 역시 같이 노력하고 견뎌왔는데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왔어요. 몸도 안 좋고 또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와 전 신우가 제 임신도 축하할 겸 온 가족이 모이려고 만든 자리인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더니 하혈이 시작되었어요. 놀란 제가 전 남편을 불렀고 그대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자연유산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몇 시간 안정을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집으로 찾아오신 전 시부모님은 저에게 괜찮냐고 한마디 물어보시기는커녕 그러니까 진작에 몸 관리 좀 제대로 하지 그랬냐며 이게 다 제가 비만이라서 유산이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비만이라니?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평균 체중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어진 그 다음 나온 말은 제가 비만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멀쩡한 씨앗을 넣어줬는데 왜 저 뱃속에 들어가니까 죽어버리냐는 거예요. 밭이 비좁으니 그랬던 거 아니겠냐고 며느리 고를 때 너무 신경을 안 썼다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저를 앞에 두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더 서러운 건 전 시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동안 전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 뿐 하다못해 그만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 시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나이든 양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냐고 저더러 이해하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사과가 제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당신 이 부실에서 이렇게 된 걸 왜 내 탓만 하시냐며 진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던 터라 그냥 그 상황에서 저 힘내라고 다독여주기만 했어도 끝날 일이었을 텐데 제가 유산해서 예민한 건 알겠지만 제가 뚱뚱한 건 사실이지 않냐면서 제가 비만이라 유산한 걸 가지고 왜 그게 내가 부실해서 그런 거냐고 왜 자꾸 자기 탓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병원에서 당신 정자가 좋지 않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 하니까 하지만 결국엔 제가 임신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내일 대충 몸 추스리면 일단 시댁에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 이 인간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어요. 떠난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인간의 아이를 낳을 뻔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 부부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저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다며 서로 같이 한 번 더 노력해보자고 제 마음을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애도 못 낳는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먼저 이혼을 한 해 만에 운운하냐며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쪽에서 필요가 없으니 이혼 서류 진행을 자기네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당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뭐라 했지만 결국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이혼 서류를 만들어서 저한테 들이밀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연관될 때랑 저랑 단 둘만 있을 때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차라리 이렇게 끝낸 게 잘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뒤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평소 저랑 친분이 두텁던 학부형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까지 가졌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출산했을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쏟을 만큼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총알같이 흘러 그 아이가 어느덧 6살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엊그제 아들을 데리고 모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다 인터넷에서 배달을 시켰었는데 그동안 마스크 쓰고 다니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어서 그런지 어제는 괜히 이상하게 나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마트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카트에 담고 있는데 뒤통수가 뜨거울 만큼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낯익은 나이든 여자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전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잘난 인물이 다 어디 간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진 전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관리, 외모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 집안인데 수염도 며칠을 안 깎은 건지 듬성듬성 나 있고 머리는 길게 길러 떡져 있는 게 한동안 씻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짐작이지만 저처럼 재혼은 못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둘 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혼할 때 치열하게 싸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재산 나누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독하게 쏴붙여 걸,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내놓으라고 할 걸, 그런 후회를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둘이 저와 제 아들을 바라본 그 눈빛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웃기기도 하겠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제가 이겼네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얻은 이 기회에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3년 차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를 안 가지려던 건 아닌데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좀 미루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생부는 제가 2살이 되던 무렵 돈 벌어온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졸지에 혼자가 돼버린 제 어머니께서는 돈이 되는 일이면 더러운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며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당신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기에 딸만큼은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훗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여유롭게 배불리 먹고 자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듣는 보약을 많이 지어주셨어요. 늘 칭찬해주시고 저는 할 수 있다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보다는 하루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당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건 아닌지 늘 걱정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애시당초 공부에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네요. 처음 1년 정도는 별의 별 아르바이트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뭘 잘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적성이라고 느꼈던 게 장사더라고요. 특히 옷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코디해놓은 대로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걸 몇 번 보면서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10대 때 비록 비싼 옷은 사입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친구들한테 옷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떼다 팔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니 미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000만 원을 모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갓 20살이 된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과 달리 저는 생활비도 보태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에 힘들거나 지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기왕 마음먹은 거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을 일하면 당시 제 손에 떨어지는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거기서 생활비를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50만 원 정도 저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을 하니까 비로소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옷가게를 바로 창업하기에는 1,000만 원으로는 어림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당 5장, 10장 정도로만 떼다 팔다 보니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초짜인 티가 났는지 도매 시장에 가면 무시도 많이 당했고 바가지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돈을 벌기는커녕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망했습니다. 하지만 7.8기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도매 시장에서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도매 시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면서 상인들과도 얼굴을 제대로 텄고 성실하고 싹싹하게 일하는 저를 예쁘게 봐주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쌓은 인맥과 신뢰로 다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실수했던 부분도 보완해가면서 하니까 이번엔 조금씩 이윤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당시 도매시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도 했고 제대로 앉아서 식사할 상황이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식을 거의 주식처럼 먹는 날이 많았고요. 남편은 낮에는 알바생을 썼지만 밤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가 직접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이대도 비슷했기 때문에 금세 편하게 말을 놓고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20대의 절반을 오로지 돈을 벌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달려오다 보니 지쳐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면서 조금 평범한 20대의 생활을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가끔 영화도 보고 교외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둘 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바빴기 때문에요.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한 집에 살면 그래도 더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애둘러서 결혼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쑥스러운 고백이 좋았고 그렇게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가 생겼다고 하자 어머니는 이제 자기는 정말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당시 제 사업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비로소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았고 앞으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자이신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2살 어린 신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10대였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현재 따로 하시는 일은 없고 소유하신 작은 상가에서 한 달에 나오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했고요. 신우는 저와는 1살 차이였는데 따로 일은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받아 쓰고 가끔 남편이 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지금 셋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습니다. 결혼해도 시댁에 따로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 또한 친정 어머니는 내 힘으로 챙길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도 사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선을 그을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며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신혼을 즐길 새가 없었습니다. 쇼핑몰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주 동안 2,000장 이상 판매된 청바지가 물빠짐이 심하다며 고객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쏟아졌어요. 분명히 샘플을 받았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공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다가 공정 중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공장 쪽에서는 자기들의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어쩌지를 못하더군요. 손님들은 환불해달라고 난리였고 공장도 작은 공장이라서 제가 결제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도산할 판이었죠.
저는 손님과의 신의도 중요했고 공장 식구들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손해를 다 끌어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손해본 금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고요. 당장 쇼핑몰이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정말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2천만 원이라도 도와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빌듯이 부탁했어요. 마침 그때 남편 친구가 빌려갔다가 갚은 여유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돈으로 서로 부담 주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아무리 부부 사이여도 돈 문제로 저와 얽히고 싶지는 않다고 미안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약속을 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남편의 입장도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시모까지 나서서 너는 네 남편 새벽까지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 걸 보고도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면서 그러니까 이참에 그 옷 파는 거 때려치고 남편도 와서 음식이라도 날르라고 하시더군요. 능력이 없고 못 배웠으면 몸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한 일 아니겠냐며 비록 공장의 실수로 큰일이 나게 되었지만 여태까지 제가 혼자 발로 뛰어가며 이룩한 제 사업을 낮잡아 보듯이 말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또 망하는 건가 걱정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했다 생각하던 그때 그 환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었더라고요. 환불을 받은 손님들은 제 쇼핑몰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여기저기 좋은 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과도 이 일을 계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쇼핑몰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 어머니에게 24평 신축 아파트를 사드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다 큰딸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면서 처음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엄마, 나도 남편이랑 다투거나 그러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딸 키운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제가 번 돈이어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젠 출가회인인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정 어머니를 제일 먼저 챙길 수 있냐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번 돈으로 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게 왜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치자 남편이 저더러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라고 어려서 안 배웠냐면서 가진 게 있으면 다 같이 나눠야지 왜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긴 말 할 거 없고 이렇게 된 거 뭐 사돈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면서 네 신우가 독립하고 싶다니까 어디 작은 오피스텔이나 하나 사주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뭐라고요라며 만문하자 젊은 애가 귀가 어둡냐면서 네 신우 오피스텔 해주라고 얘도 뭐 하나는 있어야 시집을 갈 거 아니냐면서요. 제가 아니 신우는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오피스텔이 왜 필요한 거며 그걸 제가 왜 사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야, 네 남편 여동생이면 너한테도 여동생이나 마찬가지고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면서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사주라고 나는 못 사주겠다고 하니까 저더러 너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내가 그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부부끼리 돈으로 얽히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할 때 못한 혼수랑 예단한다 생각하고 사주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제가 세상 어느 누가 혼수랑 예단으로 오피스텔을 가져오냐고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니 그럼 집은 됐고 멋들어진 외제차라도 한 대 뽑아주래요. 자기 여동생 기 살려준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둘 결혼할 때 둘 다 먹고 살기 빠듯해서 보증금 5천에 70짜리 월세 살고 있거든요. 그 보증금 5천도 반반했고요. 돈이 벌리는데도 이사를 안 갔던 이유는 제가 어려서부터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 보니 이사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나 내년에 적당한 3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을 조금 끼더라도 자가로 사서 이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남편 분식집도 정리하게 하고 저랑 같이 일하자고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는 제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제가 돈 얼마 벌었다고 당장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저를 뜯어먹을 궁리로 아주 난리더군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말로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하는지 싶었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슴에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내가 네 여동생 오피스텔 해주려고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요. 내가 그래도 쉬모고 쉬느라 용돈도 늘 넉넉히 주고 너 분식집 장사 안 되는 거 알아도 생활비 달라고 안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뭐 집을 사라 차를 사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막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는 이제 니한테 호구 잡혀서는 안 살 거니까 분식집 장사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시모한테 이야기해서 사과시킬 거고 만약에 저한테 다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며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제 귀에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는 사람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로 그 월세방에서 나와 엄마 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업으로부터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고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와 혹시 모를 청약주택을 이유로 혼인신고도 아이도 미뤄왔던 게 이번에도 전화위복이 되어 쉽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연락은 오지만 제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도매 사장님들 말씀으로는 분식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도 줄고 중국 상인들 발길이 뚝 끊긴 것도 한몫한 것 같다면서요. 듣자 하니 아르바이트생 쓸 여유도 안 돼서 신호가 나와서 대신 일을 하는데 일이라곤 해본 적 없으니 얼마나 엉망으로 했을지 그림이 그려지대요. 그렇지만 이젠 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금융계에서 일하는 전문직 남자도 소개받았습니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지만 왠지 느낌이 좋네요. 당장 다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지 20대가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봄같이 따뜻한 사랑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다사다난했던 20대의 복잡한 끈들이 어서 빨리 정리가 되어 30대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스스로 기도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지만 도를 지나친 욕심과 그 속마음과 본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털어내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릴 적에 온 가족이 이민 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친구도 많이 없어 어디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자기의 사연을 공유하는 이곳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서 떠난 이민이 아니에요. IMF 이후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힘들어진 상황에 더 이상 한국 땅에 발붙여 살 만한 곳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난 이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네요. 가족 중에 그 누구보다 고생한 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나마 요리를 잘 하시는 편이라서 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에서 그래도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 한식당에 취직을 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모께서 미국에 이미 오래전에 먼저 넘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당시 혼자 지내시던 고모가 집에 빈 방을 내어주시면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미국에서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처 교민들의 가게에서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다니시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부장님 소리 들으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그 시절 생각을 하면서 몸쓰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자격지심도 생겼는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자주 다퉈서 일을 그만두는 건 부지기수였고, 나중 가서는 일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매일 술만 드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릴 때라서 제가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는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자처하시고 대신에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하러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아버지는 몰래몰래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 가서는 우리 가족의 정착 자금과 제 대학 공부를 위해 어머니께서 따로 모아놓은 돈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10년 가까이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셨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이던 간에 꿋꿋이 참아오신 강인하신 어머니도 그 상황만큼은 견뎌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신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든 저 하나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모자람 없이 키우고 싶으시다던 어머니는 그날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미국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 남기시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파혼한 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또한 그랬어요. 어머니가 혼자 야반도주를 하시고 나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대로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 벌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모까지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시면서 저희는 고모집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목표하던 대학이 있었지만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까지는 제가 충당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주가 있는지 제가 요리를 곧 잘하는 편이라서 도심지에 있는 나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10년 정도만 모으면 아버지와 제가 둘이 살만한 작은 집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원래는 어머니가 모았던 돈이 있었다면 진작에 샀을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 고모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이 가까운 돈을 내면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월세로 내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어깨너머로 요리도 배우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된 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돈을 보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언젠가였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새벽까지 일하시는 게 있으셔서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시려나 보다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걱정이 돼서 그날은 출근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있던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만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고요. 수중에 돈도 얼마 없었는데 탈탈 긁어모아 보석금을 내고 아버지를 빼내왔어요. 아버지는 술이 아직도 깨지 않으셨는지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짜고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울고 계시니 왜 그러시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기어이 여태까지 아버지가 모은 돈과 제가 졸업 후에 대학교도 포기하고 모아놓은 돈에 또다시 손을 대신 거였어요. 같이 일하시던 분하고 잠깐 놀러 갔다던데 조금씩 돈을 잃기 시작하니 본전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하다가 통장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대신 거였어요. 막상 저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때가 되니 어머니 기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린 듯 보였지만 태생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는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아는 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더니 제 손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혼자 지낼 수 있게 한 달치 월세를 미리 내놓고 또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허튼 데 쓰지 말라는 편지만 남겨두고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표를 사서 저도 혼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울었다가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한 마음 때문에 웃었다를 반복했어요. 누가 보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정신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으로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방에서 혼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위가 없는 저를 써줄 만한 영어 학원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배운 게 요리이다 보니 그걸 가지고 금세 취직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리하는 사람들이 박봉이기는 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사는 데는 모자람 없이 넉넉한 돈이었어요. 출퇴근하는데 드는 대중교통비만 제외하면 식사는 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히 돈 들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허름한 월세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 이 집보다 싼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박봉인데다가 정신없이 바쁜 직장 생활이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적당한 아파트 한 채 얻어서 아버지처럼 가족들 고생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제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를 않는데 같은 번호로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문자로 제 이름을 들먹이며 어머니 일로 전화를 드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이미 1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아내서 사기를 치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 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니 그 문자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정도 혼자 고민하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또래 정도로 생각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는 자기를 어머니와 꽤 오래 같은 식당 홀에서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터에서 만난 두 사람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또래인 그를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고 나서 곧바로 금전을 요구할까 싶어 많이 걱정했는데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 주소를 받아 그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정말 금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가 하는 등등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쁨과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합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와 만났어요. 평범하고 무난한 인상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병실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그냥 그 길로 저는 돌아가 버리면 되는 상황이고 병원 안에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위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를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주절주절 여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를 찾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겨우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가 볼까도 고민 많이 했었다 하면서요. 금세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 도착했고 저는 그날 어머니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암이 이미 전신으로 퍼져서 손쓸 방도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두고 온 마음의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셨다고 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가 돼서야 저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정이 되기도 전에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가 돼서 가기 전에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따위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이 청년에게 부탁해서 저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멋지게 수행해낸 거고요. 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떠난 걸 제게 사과도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웃으셨어요. 어머니께 이제 다시 만났는데 벌써 가실 생각만 하시냐고 제가 일을 관둬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릴 테니 포기 말고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버린 상황인데 당연히 더 나아질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치료를 워낙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게 저를 찾아준 거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말해줬어요. 옆에서 이렇게 간호해준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동안 못 해드렸던 일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치료가 워낙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저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병원비며 약값이며 치료비도 너무 부담이 되고 말한 대로 남은 시간을 우리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도 강하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했고 저도 언제까지 일을 쉬면서 어머니 간호를 하기에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와 퇴원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에서도 차로 불과 3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생각에 저도 제가 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빌라 2층에 거주하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마저도 힘에 부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준 그는 기꺼이 같이 일을 나가지 않으면서도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저랑 어머니가 여기저기 같이 놀러 다니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무리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와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면서 그를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났고 어머니 눈에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또 어디 있겠냐며 저희가 연인이 된 사실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짧고도 긴 4개월이 지나갔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하셨다고 든든한 짝이 생긴 걸 두 눈으로 보고 가니 안심이 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곁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겨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거액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빌라도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를 떠나보냄과 동시에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손에 넣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미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같이 나눠줄 줄 알았던 아버지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남겨놓은 보험금이 있지 않겠냐며 다 알고 왔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반평생을 부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질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게 남자친구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가족들 고생시킨 사람이라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내칠 수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단단히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행복을 위해서 남겨준 것이지 또다시 아버지에게 빼앗기라고 준 돈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독하게도 오래되었던 아버지와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게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일찍 찾았더라면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든든한 남자친구였지만 요 몇 달간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도와준다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식당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바람에 마땅한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당장 아무런 벌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랑감으로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도 있으니 신혼집 걱정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가지고 체인점 형식의 식당을 하나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어쨌든 접객을 해본 경험도 있고 저도 요리가 본업이다 보니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가게 자리와 어떤 체인점을 오픈할지 알아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이 남자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너머로 집안의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와 있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친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계시더군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저희 집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어머님에게 인사를 시키기엔 장소가 제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시는 말을 듣고 그 속셈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 집이 아무리 방이 2개라지만 3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지 않냐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뭔지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도 묻기 전에 다짜고자 말이죠. 그러고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돈은 결혼 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쓰려고 해서 못 쓴다고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의견에 반대를 해준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왜 우리 집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 필요는 없으니 못 알아들은 척 아직 남자친구와는 자녀 계획은 따로 없고 둘이서 살기엔 교통도 그렇고 이만한 집이 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여간내기가 아니셨어요. 자기가 한 말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보라며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니
남자친구가 그걸 눈치채고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자리인데 두 사람 다 서로 날 세울 필요 없다고 하고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가게 자리도 수배가 끝났고 요즘 유행하는 치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평소였으면 잘 되었다고 축하할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와 어머님을 뜯어말리면서 덧붙인 말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말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말고를 떠나서 셋이 산다고 하시는 저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말하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어머니도 같이 함께 산다는 말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전에도 한 적 없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뻔뻔한 대답을 하네요. 어떻게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차피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한 배려랍시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치킨집은 닭만 튀기면 되는 거니 제가 딱히 주방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튀기는 거야 아무나 해도 되는 거고 저보고는 앞으로 일할 필요 없이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와이프 일 안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남자 흔치 않다며 저보고 복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니도 혼자 집에서 외로우실 테고 여태껏 어렵게 살아오느라 외식도 제대로 못 해보셨는데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집에서 이것저것 못 드셔본 음식들을 어머님께 요리해주면 딱 되겠다며 싱글벙글 저를 자기 어머니 수발들게 만들려는 식모계획을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지켜주러 결혼하려던 거 아니었느냐 따졌더니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뭐냐고 오히려 저에게 따져묻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 돈 고스란히 물려받게 지켜준 게 누구냐면서요. 자기가 저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건 저를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좋은 며느리감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좋은 며느리라는 조건이 말입니다. 아버지와는 절연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외톨이이자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제깍제깍 만들어다 바칠 수 있는 요리사. 어머니가 물려주신 좁아터진 빌라 하나와 얼마의 보험금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생긴 벼락부자의 자기 없이는 혼자서 멘탈 관리조차 힘든 심약한 인간. 그게 남자친구가 말하는 좋은 며느리감의 조건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많이 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을 결정하고 어머님까지 집에 모시고 온 걸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신 덕분에 어머니와 재회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은 건 평생에 걸쳐 감사할 일이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한마디 없이 결정되는 일이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가게 열어서 평생 당신 어머니 수발 들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몰래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파혼 이야기와 어머님이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이 하는 말에 남자친구 얼굴만 벌개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할 짓을 했어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고만 했다면 저는 끝까지 파혼을 밀고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도 다시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고작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도와줬으니 자기가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열 수 있게 보험금의 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제 수중에 있지도 않을 돈이었으니 자기한테도 어느 정도 공이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내가 믿고 있던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직장도 없이 어머니랑 사는 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기만 살겠다고 어머니와 합가 이야기는 없는 일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며 울며불며 들러붙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대답은 싫다였습니다. 이미 그동안 쌓인 신뢰와 믿음을 일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당신 책임이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만큼 당신도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절대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니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보라고 하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시시하게도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니 남자친구도 답이 안 나온다는 판단을 했는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마치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준 것도 남자친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돈을 들였다면 자기 몫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비약이 너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치료를 포기하라고 제안한 것도 혹시 병원비로 나갈 돈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뼛속까지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헤어진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와의 좋은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 당분간은 그 추억을 발판 삼아 그 어떤 힘든 상황도 행복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겨내려고 해요. 부디 저한테 제가 찾은 행복한 미래가 찾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